우선 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을 약 200여 발 발사하자 이스라엘의 보복 방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란 핵시설을 타격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까지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 공격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의 원유 시설 공습이 유력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란은 이스라엘이 보복하면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일이었죠. 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200여 발을 발사한 이후에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의 원유 시설을 공습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난번에 1차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란에. 예. 그래서 120발 정도의 미사일과 한 170여 대 드론 정도 투입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격을 했냐면 당시 공격 자체가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F-35 기지 이런 시설에 굉장히 제한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당시 보복 방식도 약간 제한적 타격 성격이 강했어요. 예. 그때도 이제 걱정했던 것이 핵시설을 타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중요한 인프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예. 막상 실제 그렇지 않았죠. 근데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의도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제한적 타격을 했듯이 네. 이스라엘도 이란에게 제한적 보복을 하면서 확전 의사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준이었습니다만은요. 예. 자, 지금은 상황이 어떠냐면 이란을 지켜주는 혹은 이란에게서 움직이는 꼭두각시 행위자들이 많이 지금 수그러든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마스 지금 사실은 거의 괴멸되다시피 한 상황이고 네. 헤즈볼라도 갑작스러운 그런 공격, 예를 들어서 삐삐 폭탄부터 시작해서 네. 그 이후에 공격, 그다음 심지어는 지금 레바논 침공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취약해진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이란을 지켜줄 존재가 많지 않다. 그다음에 이번 공격에서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크지 않았나. 예. 지난 1차보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본격적인 그런 보복이 있지 않겠느냐. 자, 이제 이런 단계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통상 지금 얘기되는 표적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가 있냐면 제일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이란 핵시설. 네. 예. 이걸 직접 타격하는 거. 이거 제일 두려워하고 있고요. 국제사회가. 예. 이란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유전. 그 오일 관련된 원유 관련된 시설들.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단순히 이란 군사 표적들. 예.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핵시설 타격은 좀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정치적 부담감이 너무 크고요. 그렇다면 이 와중에 남은 게 유전과 그다음에 군사시설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실제 이란에게 피해를 막심하게 줄 수 있는 걸 생각한다면 군사시설 타격보다는 유전 타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 자체가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기존에 그나마 유일한 이란의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을 공격한다. 자, 이렇게 되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효과를 봤을 때는 유전 공격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미국의 지금 반응을 좀 살펴볼게요. 미국에서는 일단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 대응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핵시설 공격에는 반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핵시설 공격에는 반대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가지 이제 공격 요소 중에 그렇다면 핵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봐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또 원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결국 대부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 대선을 생각할 때요. 네. 미국 대선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현 상황이. 자, 근데 기름값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예. 공격을 예. 하면. 지금 당장 지금
공격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유전 공격도 좀 부담스러운 거긴 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슨 공격할 권리가 있다, 반격할 권리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마 속내는 네. 일단 뭐 대선 끝날 때까지는 아마도 이런 그 유전에 대한 공격, 그래서 경제를 좀 이렇게 흔드는 일만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바람이 이제 예.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결국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막 튀는 행동, 그러니까 그 뭐 이 국제사회의 제지, 뭐 심지어는 가장 그 이란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제지, 미국에 의한 제지도 지금 사실은 막 그 약간 무시하고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달리 보면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 이란에 대해서 보복을 할 때 처음에 1차 공격에서 보복할 때 보면은 미국이 엄청나게 뜯어말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도 비슷한 상황을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보복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역시 보복을 제한을 하되 뭐 이란의 군사력에만 집중해가지고 해서 굉장히 좀 무력화시키는 거. 사실 서구 입장에서 더 좋은 결론은 뭐냐면 사실 이란 해군이 막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이란 공화국 수비대 이런 데들이 예를 들어서 후티 반군이나 이런 데 또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또 사실은 이런 그 국제 그 해상 수송을 또 위협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격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선택할지는 저도 함부로 얘기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예. 아마도 그런 서구나 미국에 의한 선택을 한다면 또 모종의 뒷거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움직일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뭐 3가지 정도 저희가 가능성을 짚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란이 그러면 어떻게 반격할 수 있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예. 첫 번째 말씀해주신 핵 관련한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란이 6개월 안에 핵탄두 뭐 10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과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과학자들을 뭐 납치하거나 암살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스라엘 하면은 소위 타겟티드 킬링,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암살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섰다는 표현이 좀 너무 과하긴 합니다만 예. 가장 많이 그것을 국가 안보에 활용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분명히 그런 공격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암살도 사실은 또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뭐 사실 예. 새롭다라기보다는 기존에 해온 것이고요. 네. 자, 그런데 자, 보고 있으면 그럼 이란 핵 능력이 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무기 10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사실은 그 수준이 되면요. 저는 이스라엘이 타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여태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어찌 보면 미국이라든가 서구 국가들이 못하는 그 이 중동 국가들의 핵 개발 저지 이런 것을 소위 이제 손을 더럽혀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미 1981년도에 이라크가 핵시설 가지려고 했을 때 이제 오시라크 그쪽 지역에 대해서 핵 타격을 했고요. 이미 1981년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2007년 또 시리아가 핵 관련 시설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거를 공격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란에 대해서는 직접 공격을 계속 못하고 이렇게 뭐 암살에 이런 걸 해온 건데 사실은 그런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그 axis of resistance, 그러니까 저항의 축이라고 얘기하는 뭐 하마스, 헤즈볼라, 뭐 후티, 예. 자, 이런 세력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일종의 이란과 미국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을 이란이 견제를 해온 거죠. 예. 근데 이 세력들이 많이 지금 약해졌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약해진 상황에서 근데 또 이란이 핵무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진척이 돼 있다. 이거 조금 내비두면 곧바로 핵무장이 된다. 그럼 이거 이란이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근데 다만 어쨌거나 이 경우가 되면은 이란도 사실은 거의 전면전 상태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과 이란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란이 무슨 미사일 전력, 드론 전력 그동안 엄청나게 자랑을 해왔는데 사실 이번 두 번의 타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야, 이거 종이호랑이였구나 알고 보니까 분명히 위험하고 공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대부분 요격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란한테도 그닥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생각보다 많은 건 아니다. 그리고 전쟁을 결심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뭐라고 그럴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한 이런 상황에 어쨌거나 또 힘든 또 이 상황으로 돌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대부분이 요격됐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란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 우리 대부분 목표물에 명중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실상은 어떠한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미사일 요격이나 이걸 판단을 할 때 보통 많은 분들이 갖는 환상이 네. 야, 미사일 날아오면 뭐 이스라엘 뭐 아이언돔 있고 뭐 있고 하니까 100% 다 막을 수 있다. 뭐 아이언 지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사일 공격 서로 주고받으면서요. 내 나라가 미사일을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한 착오가 되는 거예요. 애초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는 뭐 수많은 국민들 한 명도 안 죽이게 죽음을 안 당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요한 핵심 시설과 군사 시설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게 1차적 목표입니다. 거기서 여유가 좀 더 생긴다면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요. 지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여주고 계시지만요. 예. 저 아이언돔이요. 저거 미사일 방어용이 아닙니다. 쟤는 날아오는 포탄이라든가 로켓탄을 막는 거예요. 근데 날아오는 미사일은 마하 막 4에서 5 정도 돼요. 뭐 심지어 극초음속 미사일 훨씬 더 빠르고 그래도 아이언돔을 요격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럼 이번에 이스라엘이 잘 막았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사드 뭐 기지 인근 1km에 떨어졌다. 사실 모사드 본부 방어에 성공한 거예요. 그다음에 1km 밑에 근처에 뭐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군사적 시설 방어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사일 방어가 기능을 했다. 이거는 맞다. 근데 그럼 이스라엘 피해가 하나도 없었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고 있으면은 그 호드 하샤람 지역인가 보면 민가 100채 파괴된 그런 것도 나오고 뭐 학교가 파괴된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완벽한 방어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자기가 애초에 예정을 했던 군사적 표적, 핵심 표적 방어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이 아니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중심으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저항의 축 세력들과 현재 전투를 치르고 있는 곳이 한 7곳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진짜 단순히 표현하면 뭐 1대7로 싸우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미국의 지원이 있겠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을 비교해 봤을 때 군사력을 좀 어떻게 평가해 봐야 할지도 궁금하고 예, 예. 앞서 말씀하신 뭐 방공망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만약에 7개의 저항의 축 세력들이 동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이 막아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말씀드리면요. 그 예. 군사력 규모로 보면은 이란이 크죠. 외양산. 그러니까 당장 그냥 병력으로 놓고 말씀드릴게요. 이란은 현역 군이 61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예비역이 한 35만 명 정도 되고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현역이 16만 한 9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약간 이걸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 이스라엘 시스템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현역이 아니라 예비역이 싸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뭐냐면 현역 부대는 와서 적이 처음에 침공에 들어오는 거를 막는 역할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빨리 예비군을 동원해서 이 예비군들이 곧바로 분쟁 지역으로 가서 거기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랑은 약간 예비군 성격이 다르고 예비군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부대로서 단결력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모이는 게 내가 그때 부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거의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믿음도 있고 부대 단결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동원돼서 가면은 싸우는 것도 훨씬 더 현실적으로 싸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무기 체계의 실용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이스라엘 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 무기가 무적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당연히 이스라엘도 깨지고 숫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대할 경우는 당연히 열세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갖는 또 다른 장점이 정밀 타격 무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항공력, 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면서
대항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대로요. 숫자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차이가 너무 심각하게 날 경우에는 이걸 대응하기 힘든데 사실 근데 이거 숫자라는 게 저기는 무슨 뭐 61만이고 여긴 16만이니까 여기가 졌다 그게 아니라 실제 보면 네. 아무리 61만이라도 그 병력이 다 한 군데서 모이는 게 아니라 얼만큼의 실제 싸우는 장소에서 얼만큼의 병력을 동원해서 싸울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그 다른 병력들이 서로 코디네이트 해가지고 해서 화력을 협조해서 집중할 수 있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란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게다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무슨 뭐 저항의 축과 뭐 일곱 군데에서 교전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이 소위 어떻게 보면 이란의 꼭두각시들이 지금 힘들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후티 제외하고 거의 다 빠졌어요. 그런데 후티가 그럼 이스라엘 본토 공격할 수 있냐? 아니에요. 거리상 떨어져 있고 무기 체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제한돼 있어서 공격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투사할 수 있는 화력도 제한이 되고 그러니까 후티들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아랍 인근을 지나는 서구 선박들 막 이런 거를 유조선이라든가 상선 같은 걸 공격하는 게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란이 이 소위 저항의 축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는 이제는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하마스 기습 즈음해서는 예. 어떻게 보면 하마스 기습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란이 뒤에서 사주를 해서 사주하고 지원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걸 잘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 다수를 상대하려면 제일 잘하는 건 디바이드 앤 컨커. 그러니까 상대방 전력을 그러니까 잘라놓고 거기서 잘라놓은 병력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고 지금 하마스 어느 정도 제압했고 예. 헤즈볼라 제압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란이니까 이란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유전 타격도 당연히 가능하지만은 군사시설 타격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이전과는 좀 여러 상황들이 좀 달라졌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양상은 좀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쉽게 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중동 전쟁이 날 거를 우려하시잖아요. 뭐 제5의 중동 전쟁이 난다. 예. 근데 우리 1차부터 4차까지 중동 전쟁이라고 얘기한 걸 보고 있으면요 분명히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싸움이지만 아랍 국가의 대부분은 어디냐면 시아가 아니라 수니파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이 수니파 국가들과의 전쟁을 우리가 중동 전쟁을 얘기했는데 지금 만약에 싸우게 되면은 실제 싸움은 시아파들과의 싸움으로 제한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시아파 국가들 많지도 않고 물론 그중에 핵심이 이란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럼 이란이 지금 전쟁에 엄청나게 뭐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100% 갖췄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물론 그렇습니다. 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이게 확전이 엄청나게 크게 돼가지고 정말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직접 붙는 상황 당연히 생길 수 있지만은 이란 생각보다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거라면 아마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게 그럼 국제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뭐 다시 또 이렇게 기름값 올라가고 계속 중동 불안정으로 인해서 국제 경제 자체가 또 좀 휘청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예,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양국이 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동 상황 관련해서 오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